이제 수소에서도 유럽이 중국에 밀릴 거라는 전망이 유럽과 일본이 표준화 시장을 선점을 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가겠다 이런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거 다룰지 그 질문지 봤고요. 네. 제 느낌 왔습니다. 오늘 조회수 대박 납니다. 조회수 대박 안 나면 어떡해요. 왜냐하면 이 주제들도 가장 핫하지만 이거 네. 다룰 줄 아는 분 별로 없을걸요. 사실은 이 얘기를 이렇게 자세히 하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늘 정말 공부 많이 해왔거든요. 네. 요즘 뻔뻔하기까지. 자, 얼마 전에 유럽의 선거가 있었죠. 네.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참 연일 선거 관련한 보도가 있긴 있었는데 네.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이 선거 결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그 유럽 의회 선거에 대해서 요즘 이제 쏟아져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뭐 유럽 의회에서 우파가 어쨌고 네. 뭐 좌파가 어떻고 그런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 의회 선거를 했는데 갑자기 왜 자기네 나라 의회를 해산한다고 하지? 그러니까요. 뭐 그런 게 있고 뭐 이게 무슨 얘기야? 그래서 뭐 그러니까요. 어떻다는 얘기야?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뉴스들은 일제히 이제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예.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유럽 의회 선거에 대해서 먼저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일단 유럽 연합과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EU 정상회의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아니면 EU 집행위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뉴스도 있어요. 근데 모두 유럽 연합을 구성하는 주요 기구들인데 네. 그 아래에 유럽 의회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 의회니까 입법권이 있겠죠. 입법권도 있고 뭐 예산 확정권 또 집행위원장 선출도 하는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제 유럽 연합에 가입을 하려고 한다면 이 유럽 의회가 동의를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나라와 유럽 연합의 뭐 FTA 같은 것도 여기서 표결을 합니다. 그런데 유럽 의회의 입법 절차가 조금 달라요. 예. 우리나라처럼 의회에서 의원들이 직접 법안을 발의해서 뭐 투표를 통해서 이제 땅땅땅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럼 누가 발의해요? 먼저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법안을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초안을 내면 의회랑 그다음에 각 회원국을 대표해서 이제 모든 사안을 심의하는 EU 이사회라는 곳이 또 있어요. 예. 그곳이 의회와 함께 법안을 공동 결정을 합니다. 같이 결정하는 거군요. 네. 그러면 EU 이사회라는 건 각 회원국의 대표니까 뭐 어떻게 결정되는지 대충 감이 오는데 네. 유럽 의회 의원은 어떻게 뽑아요? 의원들은 이제 유럽 의회 자체가 1979년부터 회원국의 국민들이 직접 선출을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예. 27개 유럽 연합 회원국들은 이제 자기 나라 인구에 비례해서 의석수를 할당을 받습니다. 독일이 96석으로 가장 많고 프랑스가 81석, 이탈리아 76석, 스페인이 61석 순입니다. 가장 의석수가 적은 나라는 룩셈부르크와 몰타, 사이프러스 등 이 세 개 나라가 예. 6석씩 가져가는데 이 6석이 최소 기본 의석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요 투표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헷갈려가지고 이 유럽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는 대구대 안병학 교수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예. 꼬치꼬치 제가 물어가지고 왔는데 예. 이번에 유럽 의회는 총 720석의 의석이 마련이 됐는데 이 720명의 의원들 하나하나를 국민들이 직접 뽑기는 조금 어렵고요. 각 나라마다 조금 각기 다른 방식이 있기는 한데 대개는 이제 비례대표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물론 어떤 나라는 선호하는 후보자를 직접 선택하거나 아예 출마 후보 전원에 대해서 내가 순위를 매기는 그런 방식으로 선거를 하는 나라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보통은 투표용지를 이렇게 보면 네. 자기 나라의 정당들 이름이 네. 쫙 써 있고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유럽 의회에 내보내고 싶은 그런 지지 정당들의 이제 도장을 꽉 찍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그 나라에 할당된 의석수를 또 나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럽 의회 선거는 이제 비단 유럽 연합의 의회를 구성한다는 의미에만 그치지 않고 이제 각국의 집권당에 대한 어떤 중간 평가의 성격이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부터 주요 그 국가 수반들이 의미 부여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 의회 선거에서 참패했다면서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선언했다 이런 뉴스 같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프랑스 내의 투표 결과를 보니까 마크롱 대통령의 정당인 르네상스당은 득표율이 한 15%대에 그친 반면에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이 이끄는 국민연합, 그러니까 RN당은 약 한 32% 정도의 득표율을 얻어가지고 압도적인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의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또 의미이기 때문에 유럽 의회와는 상관없이 별도로 마크롱 대통령이 자국 의회를 해산을 하고 이제 조기 총선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의 신임을 재확인하는 그런 배팅을 건 거예요. 예. 근데 참고로 독일도 이번에 유럽 의회 선거를 계기로 이제 프랑스와 같은 상황에 빠졌습니다. 네. 선거 결과 관련한 보도를 좀 살펴봤더니요. 뭐 예를 들어서 유럽 국민당은 몇 석, 무슨 당이 몇 석, 이렇게 약간 정치 그룹들로 또 나눠서 집계하는 이런 통계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것도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네, 요거는 이제 선거를 통해서 각 나라 정당별로 이제 의석수가 배정이 되면 네. 이 정당 사람들이 유럽 의회에 가서 특정 정치 그룹으로 또 다시 뭉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독일은 독일 사람들끼리만 의회에서 정당을 이루고 뭐 프랑스는 프랑스인들끼리 이게 아니라 예.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 국가별 정당들이 뭉쳐서 정치 그룹을 구성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럽 의회 본회의장에 가면 이게 좌석이 국가별로 돼 있지 않고요. 예. 그 정치 그룹별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 않습니다. 유럽 의회 내에서 이제 가장 규모가 큰 당은 EPP라고 불리는 유럽 국민당인데요. 예. 독일의 기독교 민주동맹 또 프랑스 공화당 등이 주축이 된 중도 우파 그룹입니다. 근데 여기는 항상 1위를 차지하는 그룹인데 이번에도 이 EPP가 720석 가운데 184석을 확보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큰 그룹이 이번에 135석을 차지한 SND 사회민주진보동맹인데 여기는 이제 스페인의 사회노동자당, 뭐 이탈리아의 민주당 등이 주축이 된 그룹입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르네상스당이 속한 그 리뉴 유럽이라고 불리는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자유당 이렇게 부르는데 네. 자유당이 그 다음으로 의석수가 많게 나왔는데 이번 의회 선거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이 이 뭐 ID 당, ID 그룹, 그다음에 예. ECR 그룹 같은 극우 단체들이 5년마다 선거를 치르거든요. 예. 근데 5년 전 선거 때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면서 이제 우파가 약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EPP 같은 중도 좌파도 이제 어쨌든 표심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민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우파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조금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27개 회원국 중에 10개 국가에서 강경 우파 정당이 1, 2위를 차지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팬데믹의 영향,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지쳐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이민 문제도 있고 예. 기후 변화 이런 거 있고 그리고 이제 종합적으로는 경제 악화가 이제 굉장히 지속이 되면서 유럽 연합 내에서 우파에 대한 지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유럽에서 극우라는 의미는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와 조금 달라요. 어때요? 이제 유럽 연합 내에서 극우라고 하면 유럽 전체 공동체가 아닌 예. 자국의 민족주의, 그다음에 개별 국가의 이익 주권을 우선시하자는 게 극우주의입니다. 하긴 여기는 공동체라는 게 하나 더 있다 보니까 그런 또 구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오늘 확실히 알았습니다. 유럽 국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당이야? 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네. 자, 그다음에 이번에 또 신문 봤더니 특이한 점이 이번에 우파가 이렇게 약진할 수 있었던 게 유럽 내 우리로 따지면 MZ 세대들에 해당되는 네. 그 연령대 분들이 대부분 우파를 적극 지원해서 이렇게 됐다면서요? 맞아요. 이번에 일부 국가에서는 그 투표 연령이 16세로 낮아져가지고 뭐 독일, 벨기에, 뭐 오스트리아, 그리스, 몰타에서는
미성년자들이 예. 선거에 투표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팬데믹 기간을 거쳐서 성장해온 세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으로 인한 어떤 유럽의 위기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뭐 기후 변화, 그리고 또 고용 시장도 굉장히 불확실성이 있고, 그다음에 주택 부족, 그러니까 네. 집값도 너무 올라서 살 곳이 없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런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고 마음에 안 드는 게 많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나라가 흘러가는 걸 보니까 야, 이거 결국에는 이 짐들을 우리가 다 짊어지게 생겼는데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이민에 대한 유럽연합의 태도도 너무 관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정책의 반대 입장인 또는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 주창하는 우파 정당에게 투표를 했다. 예. 이런 분석입니다. 그리고 또 극우 정치인들 일부가 좀 이런 MZ 세대들의 눈높이에 맞게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미디어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요. 아. 그래서 큰 인기를 모으면서 이제 젊은 세대들의 지지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유럽 의회에서 우파가 우세하게 됐다고 해도 그러면은 갑자기 통제권을 잃는 건가? 갑자기 통제권을 갖게 되는 건가? 뭐 정책이 갑자기 극단적으로 전환이 되는 건가? 이렇게 궁금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아닙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이제 회원국의 그런 정부 성향이나 여러 가지 상황, 뭐 분위기를 종합해서 이제 법안을 제안할 것이기 때문에 뭐 우파 우세가 앞으로 뭐 만들어질, 그러니까 이미 생긴 거 말고 앞으로 만들어질 뭐 기후 정책이나 뭐 이민 정책 등에 대한 좀 방어 역할 정도는 할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극적으로 뭔가가 바뀐다 이런 정도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 선거 결과로 이제 의회가 이제 구성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떤 절차가 남아 있어요? 이제 의회를 구성했으니까 일단 의회를 이끌 의장, 부의장 뽑고요. 예. 그다음에 상임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EU 집행위원장을 뽑아야 되는데요. 현재 EU 집행위원장이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이죠. 예. 이 사람이 아마 연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유럽의회는 선거에서 1위를 차지한 그 정치 그룹 대표 후보를 EU 집행위원장 후보 1순위로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예. 이 슈피첸 칸디다트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의회에서 인준 투표에서 과반 찬성표를 얻으면 이렇게 선출이 되는 거예요. 이런 예. 1위인 사람들을 투표를 했을 때. 예. 근데 이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연임하기 위해서는 의회 720석의 과반인 최소 361표의 찬성표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간 이 사람이 집행위를 이끌면서 뭐 녹색 전환 정책, 환경 규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도 했고 우크라이나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경제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기후 규제에 대해서 반발하는 유럽 농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가득한 상황이기는 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조금 뭐 될까라는 생각은 있지만 이 규칙으로 봤을 때는 1위 그 밀어주는 대표 후보기 때문에 연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럽의 의회와 유럽 전체는 어떻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 이번에 아주 제대로 배운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도 아주 궁금했었는데요. 최근 유럽연합과 일본이 수소 사업과 기술 관련한 다른 협력을 하기로 이런 걸 했다고 뉴스를 저도 봤거든요. 네. 특히 뭐 풍력, 태양광 같은 친환경 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거는 뭐 잘 알고 있었는데 네. 거기다가 이제 수소까지 더한 거예요. 네, 이게 왜 이렇게 또 수소에 갑자기 열심히들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친환경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이 다양한데 결국에는 이제 이동의 문제 때문에 좌절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뭐 석유 같은 경우에는 산유국에서 석유를 캐서 유조선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 쉬운데 태양광이나 풍력은 그렇게 얻은 걸 전기로 만들어서 어떻게 수요처로 이동시키느냐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같은 나라 안에서도 태양광 발전으로 만든 전기를 이제 도시로 보내려면 태양광 발전 패널들이 이제 모여 있는 곳에서 도시로 가는 송전선을 또 다시 깔아야 되는데 야, 이 비용이 또 만만치가 그렇죠. 않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로 만약에 더 보낸다? 그러면 이제 더 답이 없죠. 네. 근데 다른 나라로
송전선을 또 깔 수도 없으니까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방법은 이제 배터리에 충전을 해서 수요처로 보내는 방법. 그게 아니면 뭐 태양광에서 나온 전기로 물을 이제 전기 분해를 해가지고 수소를 만들어서 이제 수소를 수요처로 보내는 방법. 요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런데 배터리에 이렇게 담아서 보내는 거는 무게도 무겁고 그다음에 충전을 한 배터리를 이제 다시 되돌려 보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또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남은 유일한 대안이 또 수소인 겁니다. 그래서 유럽도 미국도 일본도 다들 수소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수소를 에너지로 쓰는 건 또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요. 예. 수소를 집집마다 보내주는 관도 필요하고요. 네. 그 수소를 전기를 만드는 이 연료 전지도 보급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런 거 좀 누가 대신 다 깔아주면 좋겠는데 내 돈 내산으로 이제 직접 하려니까 엄두가 안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소 가격도 지금은 꽤 비싸서 사실은 타산이 안 맞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별다른 진척이 없던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수소가 어느 정도 대안일 수 있지만 뭔가 비용 부담도 크고 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찰나에 왜 유럽이 일본과 손을 잡은 겁니까? 요거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예. 하나는 일단 유럽에서 러시아산 화석 연료의 사용을 좀 단계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대안. 요걸로 보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더 중요한데 바로 중국 견제예요. 중국이요? 네, 과거에 그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0년대에 그 태양광 산업의 주도권을 중국에 빼앗긴 그런 아픈 상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후 이제 수소에서도 유럽이 중국에 밀릴 거라는 전망이 지금 어딘가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연료전지 자동차와 수소 공급망을 좀 촉진하려는 자체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수소 과잉 생산 우려가 있거든요. 근데 유럽 입장에서는 태양광과 같은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으려면 함께 좀 손을 잡고 수소 산업에서 우위를 좀 차지할 만한 파트너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언급했듯 이제 수소는 다 좋은데 인프라 설비를 먼저 초기에 대규모 비용을 들여서 깔아야 하는데 네. 요즘에 또 고금리잖아요. 예. 서방국들은 그래서 거의 지금 올스톱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지방 정부가 적극 투자를 하면서 이제 나라 돈으로 할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진도가 잘 나가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이 수소라는 에너지 분야에서도 야, 이거 중국이 또 우위를 가져가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생기고 그래서 유럽과 일본이 협력해서 중국과 경쟁을 해서 따라잡아 보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결정이라는 또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유럽과 일본이 협력하기로 한 것 중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수소 공급망에 대한 국제 표준을 정하는 거예요. 예. 수소 관련 사업이 이제 나라별로 국가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직 규제나 규격이 없군요. 맞아요. 나라마다 규격과 규제가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유럽과 일본이 조금 앞서가 있는 이 두 곳이 표준화 시장을 선점을 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가겠다 이런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소를 에너지로 쓰는 인프라가 만들어지려면 그 과정에서 다양한 부품과 설비가 쓰이게 되잖아요. 예. 그럼 그때 어떤 정도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걸 써야 된다. 이런 뭐 품질 인증 기준 같은 거, 뭐 유럽과 일본이 상의를 해서 먼저 만들어서 그 인증을 받은 제품만 쓰도록 강제해보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예. 그래야 뭔가 저렴하고 조금 부실해 보이는 중국산 제품들이 또 시장을 흔드는 그런 일이 안 생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어찌 보면 유럽과 일본 수소 부분에서 선두에 서 있는 두 그룹이 잘하는 우리들끼리 더 뭉쳐봅시다 이거네요. 맞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여 년 전부터 남들이 정말 전기차 개발하고 투자할 때 여러분 미래차 산업은 역시 수소지. 수소입니다. 수소지 하면서 예. 수소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했던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전기차 시장에서는 좀 뒤처져 있긴 했지만 덕분에 지금 일본 사회 전반에서는 수소 연료 기술이 굉장히 잘 자리를 잡으면서 수소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근데 유럽은 미국과 중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청정 수소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곳인데 수소를 생산하는 핵심 장비가
이 전해조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전 세계에서 전해조를 만드는 제조업체의 3분의 2가 유럽에 있다고 합니다. 아. 근데 한편 유럽연합은 이제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 2030년까지 그린 수소 1,000만 톤을 역내 생산하고 1,000만 톤을 수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50년까지 액화 천연가스를 점진적으로 대체할 대안으로 수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청정 수소 생산에 보조금을 또 지급하기 위해서 향후 15년 동안 이제 3조엔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6조 원 넘게 지출을 할 계획입니다. 네. 유럽과 일본 참 수소 사회 또는 수소 경제를 구축하는 데 굉장히 발빠른 것 같은데 근데 정작 이 수소 경제가 구현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수혜를 입은 건 우리나라 선박회사들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수소를 그냥 실어 나르면 이제 부피도 크고 그렇다고 이거를 액화로 바꾸면 녹는 점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예. 굉장히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소로 이제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암모니아 상태로 이동을 시키고 이후에 그 암모니아에서 질소만 쏙 떼어내면 나오는 이제 수소로 전기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암모니아를 실어 나를 수 있는 특수 공간을 장착한 배가 지금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하필 또 그 배를 또 만들고 대부분 수주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네. 어쨌든 오늘 전해드린 이 수소 뉴스는 그동안 이 수소라는 거를 쓸 수 있는 날이 과연 올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요런 지금 나오는 뉴스로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시간의 문제지 결국에 가기는 가는구나 네. 하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안 뭐 전기차냐 수소차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뭐 전기차는 전기차대로의 생태계가 있지만 수소도 말씀 듣고 보니까 충분한 어떤 생태계로서의 진화가 한 걸음 한 걸음 진행되고 있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많은 청취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 두 가지 주제는 어디서도 들어본 주제가 아닌데 내용이 아닌데 네. 이런 거 다 어떻게 찾아오시냐 어떻게 다 공부하시냐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아는 분께 열심히 과외를 받고 네, 열심히 찾아보고 현지에 있는 분께도 전화를 많이 현지까지요? 네. 역시 유학파. 그래서 유학 시절에 연락 안 했던 친구들. 친구들한테 괜히 민망하지만 네. 잘 지내니? 네. 그래서 연락을 하죠. 네, 덕분에 우린 이렇게 중요하지만 또 깨알 같은 지식도 잘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어혜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